아버님, 당장 나가세요. 언제까지 애처럼 보살펴드려야 하죠? 지금 당장 어디로 가란 말이냐? 안 나가시겠다고요? 그럼 그 잘난 아들을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아, 애미 좀 말려봐라. 아이고, 또 아들아는. 당신 아들 이제 제 남편이에요. 아버지한테 평생 매여 살 순 없잖아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도 어제 나한테 아버님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하지 않았어? 아직 사지 멀쩡하시니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시면 굶어 죽진 않으시겠지. 아버님,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하세요. 평생 누구 신세 지면서 살 순 없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책임져야 하는 법은 없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사는 박철순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이야기가 혹시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제법 살만해졌습니다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야 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 생각하면서 매일 밤 찜질방에서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가득 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영도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태풍이 온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바람이 얼마나 세찼는지 자전거를 놓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빠뜨린 집 없이 다 돌았죠. 마지막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부르시더군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도 신문을 갖다 주시네.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때 그 할머니가 주신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달리는 철순,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못 찾는 길은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얼마 뒤에는 작은 슈퍼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조그만 가게였지만 아내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더 바빴죠. 제수용품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단골 손님들 오시면 조금씩 더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철순 씨네는 늘 이렇게 챙겨주니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둘 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아들놈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훌쩍 커서 제 어깨를 넘겼고 딸내미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랑 옷도 나눠 입을 정도로 자랐죠. 아버지, 나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아빠 나 이번에 영어 경시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 아이들이 상장을 받아올 때면 가게 한쪽 벽에 자랑스럽게 붙여뒀습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자랑하곤 했죠. 가게는 늘 북적였습니다. 특히 방학 때면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죠. 아내는 그 애들 올 때마다 라면이라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컸던 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이 훗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요. 그렇게 행복하던 시간도 잠시.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119에 전화를 하는데도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고 검사를 했더니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만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병실에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니 제가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병원비 벌어올게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 밤 병실에서 엄마 옆을 지켰죠. 그럼에도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가게도 더는 운영하기 힘들어져서 처분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운영하던 가게를 내놓는 날, 아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러는 바람에 무슨 소리요? 당신만 낳으면 그만이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고 결국 집도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투병 생활 1년. 그리고 아들이 은행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참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됐네. 난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내가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친구분들이 오실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고 조화도 빨리 치우라며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장례도 끝났는데 집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아이가 말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아직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집도 담보 잡힌 상태고 혼자 계시기 힘들 거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밖에 나가실 때 언제 들어오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젠 식사는 따로 하시는 게 어때요? 하루하루 말투는 더 차가워졌고 째려보는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났을까. 그때부터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은행에 특별한 투자처가 있어요. 아버지 돈 좀 불려드릴게요. 지금 금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차에 아들의 제안이 새로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과 아내 보험금까지 다 맡겼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새 아파트 분양이 나왔는데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 출발하는 거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대출이랑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모든 걸 아들 내외에게 넘겼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꿈도 잠시. 아들 내외의 태도는 이사 온 첫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방은 저쪽 구석방으로 쓰세요. 애들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좁은 구석방에는 겨우 이불 하나 펼 자리밖에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는 마음일 테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생활비를 따로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가 아빠 남은 돈 다 잃었나 봐요. 주식한다고. 그날 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아버지, 주식이 폭락해서 지금 마이너스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돈을 잃은 것처럼 담담했죠. 돈을 잃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돈을 잃은 건 아들인데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짐 좀 정리하세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쪼들리는지 알아? 아버님까지 힘들어 죽겠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어떡해? 쫓아내.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는 소리에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명절에는 친정 식구들이 모이기로 해서 시골 좀 가 계세요. 방이 없어요. 자식 앞에서는 눈물도 보이기 싫었습니다. 아내 산소에 찾아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며느리의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아침 일찍 며느리가 제 방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나와 보세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나가주실 때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데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당장 좀 나가세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란 말이냐? 왜 안 돼요? 아버님 아들 덕에 지금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을 내쫓을 순 없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아버님까지 모시면서 살 형편 안 돼요. 아들은 며느리 뒤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이고, 또 아들아는. 당신 아들 이제 우리 남편이에요. 아버지한테 평생 매여 살 순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만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요. 며느리는 제 짐을 대충 봉투에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받아오. 내일 날 밝으면 그때 짐 챙겨서 나가마. 됐고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아버님 짐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네요. 이러고도 자식이냐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도 어제 나한테 아버님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하지 않았어? 아직 사지 멀쩡하시니 나가서 폐지라도 주우시면 굶어 죽진 않으시겠지. 아버님,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하세요. 평생 누구 신세 지면서 살 순 없잖아요. 자식이라고 해도 한도가 있는 거죠. 옷까지 몇 벌을 봉투에 구겨 넣고 현관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옆자리 할아버지가 일어나 옷을 챙기셨습니다. 잠 안 오시면 저랑 같이 나가시죠. 그분을 따라 나와 보니 손수레에 폐지와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 따라오세요. 제가 좋은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새벽 배달을 시작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전거도 없었고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리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봐, 여기는 내가 다니는 곳이야. 딴 데로 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고 서로 좋은 자리도 알려주고 알려받게 됐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기 시장 뒤편으로 가세요. 박스가 많이 나와요. 비 오는 날은 종이류는 건지지 마시고 캔하고 병만 주세요. 고철이 값이 더 나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이 집이 됐고 폐지가 밥이 됐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을 달렸던 제가 이제는 폐지를 지고 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박스를 줍다가 넘어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운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른 새벽 시장 뒷골목을 돌고 있었죠. 폐지를 팔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물상에서 폐지값을 받아 나오는데 복권 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1,000원만 써볼까? 폐지값을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그날따라 괜히 로또 한 장이 사고 싶더군요. 큰맘 먹고 로또 한 장을 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에 로또를 추첨한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폐지를 팔고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난번에 산 로또가 있었지.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구겨진 복권이 나왔습니다. 복권방 안으로 들어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이신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르신, 큰돈이에요. 28억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 그 순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바람 맞으며 폐지 줍던 날들, 찜질방에서 뒤척이던 밤들, 그리고 저를 내쫓던 자식들의 모습까지 무서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이 이 소식을 알면 또 달려들지는 않을지. 어르신, 일단 이거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당첨금 수령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 말씀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 밑에 복권을 넣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살아야 하나? 이 돈이면 이제 더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데.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평생 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이 돈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권방 주인분이 알려주신 대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분증도 챙기고 도장도 새로 팠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창구로 가는 길이 꿈만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주머니 속 복권을 수십 번은 만져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일까요? 복권 당첨금 수령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양복 입은 젊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은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박철수님,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은 세금 공제 후 입금됩니다. 통장 새로 만드셨죠?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뻐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불안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가장 먼저 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겁이 나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시겠죠. 일단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 테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돈은 3개의 은행에 나눠서 넣어두기로 했고, 집도 안전하게 계약했습니다. 영도 반대편, 아무도 저를 모르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이었죠. 여보, 봤소? 우리 집이요. 이제 찜질방에서 자지 않아도 되는구려. 하지만 전과 달라진 건 집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폐지를 주웠습니다. 옛날처럼 생활비를 벌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한 폐지 줍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였죠. 아이고 박씨. 이렇게 매일 주워서 나를 주면 어쩌나. 아이고, 받으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TV에서 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산 영도의 한 폐지 줍는 노인이 28억 로또에 당첨됐음에도 여전히 폐지를 줍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올 거라고 믿었다고 할까요? 문을 열자 아직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아들은 술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과 보기 싫었던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내쫓은 뒤로 저희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식도 더 떨어지고 급한 마음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은행에서 독촉장이 오고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에 이러다가 집까지 날릴 것 같아서 그게 다 얼마냐? 이자가 매달 700이 넘게 나오는데 석 달째 못 냈어요. 원금까지 다 하면 3억이 조금 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자식이라고 피부치라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결국 돈이었던 겁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많이 힘든 게냐?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서 독촉 전화도 오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경매 들어간다는 통지서도 왔어요. 아들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너희 그날 기억나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찜질방으로 쫓겨나던 날 말이야. 그때도 비가 이렇게 왔었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그날 잠을 못 이뤘어.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서러워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날 내가 무릎 꿇고 하루만 더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나가랄 땐 언제고 내가 돈이 생겼다니 찾아오는구나. 아버님,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진심인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내가 로또 당첨된 거 TV에서 보고 온 거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면 그전엔 왜 안 찾아왔나?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내쫓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겨울날 찜질방에서 자면서 매일 밤 울었다.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용서가 될 줄 알았나? 아버님 제발요. 집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란 게 사람을 참 많이도 바꾸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 네. 아버님,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길거리에 낳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알게 되겠구나. 찜질방 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 겨울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 그때 난 얼마나 기댈 곳이 없었는지 알아? 대지를 주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매일 새벽부터 뛰어다녔다. 아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은 그때 나가라 할 땐 눈물 한 방울도 없더니. 아버님,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이러다 전세금도 못 구하면 너희 욕심에 아버지를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 교육 얘기는 그때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기억나나? 단 하루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제발. 돈이 없으면 부모도 버리는 자식한테 이제 와서 뭘 기대하겠나. 그냥 가라. 저희가 그땐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너희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럼 난 뭐야?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휘도록 일하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돈 없다고 내쫓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집이 결국 경매를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전세금까지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철순이, 아들 내 소식 들었어. 응,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네. 어디로? 시장 쪽 반지하라더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살살 달래듯 말하더니 점점 드러내놓고 돈 얘기를 꺼냅니다. 아니 20억도 넘게 있으면서 자식들 이 꼴로 사는 거 보고 좋으세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도 아들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새벽부터 시장 청소하러 다닌다네요. 아들은 대리운전한다고 나가더니 술만 마시나 보던데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래도 전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그게 이제는 제 일상이 됐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폐지 줍는 친구들과 밥을 먹습니다. 철순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니가? 매정은 내가 찜질방 전전할 때는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찾아오는 게 더 매정하지. 어느 날은 아들 녀석이 술에 취해 제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날 밤
아내 사진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한가? 근데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는 걸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을 안 하더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돈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맞나? 아무리 매정했어도 내 자식인데, 내 손주들인데, 하다못해 손주들 학원비라도 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때처럼 또 제 인생을 망쳐놓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복수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저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돈 때문에 날 버린 자식들이 이제는 그 돈 때문에 하루하루 무너져 가고 있네요. 하지만 전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찜질방을 전전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알게 된 것. 그게 제게는 진짜 행운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압니다. 참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여러분들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